송현이랑 하율이가 볼 거라고. 페이지는 저기 172페이지인데. 거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문제 풀었잖아. 이론까지 저번에 나갔다고. 여기가 사회 3단원은 좀 어려운 내용이야. 우리가 이미 앞에 부분은 다 봤습니다. 언제? 동물 권리 그거 할 때 인간 중심주의랑 동물 중심주의를 앞에서 끌어가다가 계속 다 포함되는 걸로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내신에서 앞에 동물 권리만 나오는 건데 네 개거든요. 생명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랑 이게 자연관이야.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관, 동물 중심주의는 자연관,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인데 동물 권리니까 얘네 둘이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다 앞에서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빈칸지 하면은 이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한 번 더 채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 2명 더 나오고 2명 더 나오거든. 여기 6명이었단 말이야. 여기도 6명이고. 그래서 다 하면은 12명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한 3배, 4배 정도로 올라가. 이전에는 8명만 한 건데 8명인데도 여기 입장이 2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인간 중심, 동물 중심이라고 하잖아. 근데 얘네 입장, 얘네 입장, 얘네 입장, 얘네 입장 중에서 얘네 입장에서는 얘, 얘네 입장에서는 얘랑 얘랑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C2, 12C3 이런 거. 왜? 이거 순열 조합이잖아. 그래서 12명 중에 랜덤하게 3명을 섞은 다음에 A, B, C 이렇게 입장이 나올 거예요. 에? 그래서 A만 해당되는 입장, A랑 B 공통으로 해당되는 입장.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가. 진을 어떻게 설명시킬 거예요? 아니 인간 중심주의에서 아무나 한 명, 칸트가 보통 나옵니다. 칸트 막 떼오고, 생명 중심주의에서 테일러 떼오고, 생태 중심주의에서 뭐 레오폴드, 돼지윤리 이런 거 하나 떼오고. 그러니까 얘네 셋이 공통점을 찾아서 한 그룹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얘랑 얘 여기서 인간 중심주의 한 명, 그다음 뭐 여기서 동물 중심에서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동물 중심의 레건이랑 뭐 싱어랑 이렇게 나올 때도 아니 있고. 쉽죠? 쉽지 않을 텐데 여기가 생명에서도 약간 그 분배정이 어렵게 나오잖아. 기억나니? 로이스 분배정이? 아니야. 아니에요. 심의불복정, 사회계약론 뭐 이 정도 급으로 나와요 여기가. 일단은 이 주장이 너무 많아. 주장이 너무 많고 얘네 주장이 각각 어떤 게 키워드인지를 다 알아야 되고 얘랑 공통되는 거 뭔지 알아야 되고 얘만 해당되는 거 뭔지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야 돼서 이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뭐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생명 중심주의에 여기 테일러라는 학자가 나오거든. 테일러가 생명 공동체라는 걸 얘기해. 근데 이 생명 공동체는 생태 중심주의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생명 공동체의 의미가 달라. 여기는 개체들만 포함, 살아있는 애들만 생명 공동체인데 여기는 무생물까지 포함돼서 지구 환경 전체가 생명 공동체.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오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 용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공통이다 아니다 다 찝어야 돼서 어려운 거죠. 멋지다.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좀 많이 틀려요. 3, 4단원이 어렵고 5, 6단원은 별로 내용이 없어. 5단원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전체가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이잖아. 전체 6단원이거든요. 5단원이면 전체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20문제 시험에 나오죠.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6단원에서. 5단원에서는. 이해가? 저 생명 상태 같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나오고,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무조건 나오는 파트고, 이게 4단원 마지막이야. 4단원 나오고, 5단원은 그냥 쑥 넘어가. 왜냐면은, 그다음에 한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 수능이죠. 드랍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랍. 야, 근데 생윤이 20문제인데, 보통 등급대가 어떻게 분포하냐면은, 한 문제를 틀리면은 1등급 이거나 2등급이야. 한 문제를 틀리면은 1등급 운 좋으면 1등급이고 한 문제 틀리면 운이 나쁘면 2등급이라고.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혹은 3등급이에요. 왜냐하면 생민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좀 작은 편이야.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뭐? 등급이 나와요? 그럼 나오지. 그 정도 규모로 진짜 문제가 너무 막 그 변별력이 없고 하면은 2등급이 사라지는 수도 있어. 2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문제를 계속 꼬아내겠지. 그래서 어려운 건 한없이 어려워지고 계속 내용이 쌓이고. 그리고 윤사랑 생윤이랑 겹치는 파트가 있어. 근데 수능에서는 보통 쌍윤하는 애들이 생윤을
꿈으로 먹고 들어가는 파트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회계약론 이런 거, 시민불복종 이런 거, 그런 거는 윤사 안에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공부를 한번 빡세게 해놓으면 양쪽 다 맞출 수 있잖아. 그래서 시민불복종이나 사회계약론 이런 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윤사 좀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생윤에서 거의 안 틀려. 근데 그런 거에서 생윤만 한 애들이 한두 문제씩 틀린다? 그러면은 비교 상대적으로 더 점수가 많이 까이는 거란 말이야. 안 틀려야 될 걸 틀리. 얘네들은 안 틀리는 문제인데 나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틀린 거니까 안 틀려야 될 걸 틀리면 당연히 평균점이 떨어져, 등급이 떨어지지. 쌤 그럼 생일을 했잖아요. 생윤을 했잖아. 그러면 3학년에 가서 윤사를 해도 윤사를 해서 윤사를 하면 좋아요? 한 30% 정도 내용이 비슷해요. 30%. 우리가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가 중심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상가들이 배우는 거잖아. 분배 정의 문제 혹은 사형제에 대해서 이런 사상가 이런 사상가 이런 사상가 입장이 있다. 근데 여기는 덩어리가 좀 다른 게 여기는 유교 윤리에서 유교에서는 우리는 구분 안 했지. 공자, 맹자, 순자를 구분 안 했어. 근데 여기는 유교 윤리하면 공자, 맹자, 순자를 구분하고 불교 윤리도 우리는 석가모니가 딱 했단 말이야. 여기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다음에 선종, 교종, 그다음에 한국불교, 원효, 뭐 진울, 의천 이런 애들 쭉 나와요. 사상들로. 서양 사상에서도 우리는 그냥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따로따로 배웠는데 여기는 순서대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헬레이즘 윤리 쭉 이렇게 에피쿠르스만 나오는 거. 그래서 일정 부분 겹쳐가지고 하면 좀 유리해요. 30% 정도 겹치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윤사를 하게 되면 이거 생윤 때 배웠는데 물론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뭔지는 내용 모르는 상태로 들어본 사람인데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조금 도움이 돼. 여튼 뭔 얘기냐면은 생률은 거의 100점 맞아야 돼요. 등급 따려면 1등급을 따고 싶으면은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문제에 따라 등급이 하나씩 떨어진다니까. 사람이 워낙 많기도 하고 엄청 조밀하게 공부가 있거든. 그리고 평점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진짜 웬만하게 꼬아내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한정돼 있단 말이야. 어려운 주제는 이 앞에 나왔던 거 사회 계약론이라든가 1단원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1단원에 대해서 윤사 내용을 계속 끌어가지고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시민불복종이라든가 해외 원조라든가 세계 평화라든가 그런 데서만 어렵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관련 내용은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지. 거기서 계속 공부하려는데 그래서 여기도 어렵게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근데 뭐 3학년 윤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3학년도 뭐 할 건, 그러니까 윤사 말고 무슨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라는 거 만약에 한다 치면 사무는 약간 근데 저는 수능에서 사문을 안 볼 거거든요. 사무는 계산 잘해야 돼. 그래서 저도 진짜 약간 사문이랑 결했었어요. 도표 분석 약간 그것도 조금 경제 파트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될 거도 있는데 결국 등급은 계산하는 데서 갈리거든. 사무는 거기 타임어택입니다. 30분 안에 잘 못 풀어 애들이. 많은 거부터 막 빨리 풀고 한두 문제는 원래 좀 못 풀게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진짜 이제 좀 시간 남을 때 여유 있게 가지고 풀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능은 분량은 되게 작아. 생윤이랑 사문이 제일 분량이 작거든. 그래서 걔네가 수능 인원이 제일 많아. 전체 인원의 한 40% 가량이 생윤, 사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개 선택하는 거잖아.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사문 선택하는 사람이 한 전체의 40% 정도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생윤 선택하는 사람이 한 전체의 40% 정도 된다.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떡하죠? 윤사를 할까요 말까요? 윤사 하면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불안해. 생윤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요. 윤사. 난이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용이 좀 더 많아지지 않나요? 내용도 많아지고 말도 더 어려워. 거기는 진짜 여기는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잖아. 사형제 눈에 보이나? 명확하단 말이야. 얘는 찬성하고 얘는 반대하고 이게 명확히 보인다고. 분배정의 얘는 복지제도 찬성, 얘는 소유 권리 찬성 명백한데 여기 좀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많아.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로서의 평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절제된 쾌락으로서의 마음의 평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안 할게요. 근데 윤사가 이름은 윤리와 사상인데 철학하는 거야. 철학자들 사상 공부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
뭐 롤스 이런 거, 로직 이런 거 막 듣고 좀 이런 논리들이 재밌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적성 잘 맞는 애들은 되게 또 재밌게 공부하는 그 과목이거든. 근데 적성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진짜 지리는 죽어도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저 진짜 지리랑 진짜 안 아, 돼요. 그래? 진짜 공간 지각 아니 진짜 못해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지금. 저 진짜 못해요 이거 진짜. 뭐 과목 별로 없네. 세계지도 이름? 어? 그거 세계지도 그 나라 이름 외워서 적는 게 수행평가였거든요. 그거 한 며칠 동안 외웠던 거 같아요. 며칠 동안 외워서 쓰면 되죠. 쓸 수 있으면 되지. 이게 오히려 너무 암기로 막 이렇게 때려갖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전 거는 좀 간략하게 복습합시다. 간략하게 인간 중심주의랑 동물 중심주의랑 한번 했잖아. 물론 다 계약하고 나면 빈칸이 나눠져 이전 거랑 계속 암기시킬 거긴 한데 지금 뭐 방학 때인데 진도도 이 다음 주로 끝나는 거고 한 번 했다고 생각하고 짧게 갑시다. 제일 처음에 인간 중심 요거 그리고 자 도덕적 이거 한 번 했다 빈칸에서 도덕적 주체라는 단어가 있고 도덕적 존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덕적 주체는 인간만. 오 그렇지.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 인간만. 이거는 모든 입장 공통입니다. 모든 입장 공통.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는 모든 입장 공통이야. 도덕적 주체는 도덕적 능력이 있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도덕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지. 그래서 도덕적 주체라는 거는 모든 입장 공통에서 인간만 도덕적 주체입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 도덕적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도 모든 입장 공통 맞아. 네?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면 생명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에서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그럴까? 당연하지, 그렇지.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를 모든 입장 공통으로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도덕적 존재라는 표현은 여기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를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여기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달랐는데 예를 들어서 싱어 같은 건 기준이 뭐였어요? 그 회고 가는 좀 기억하네. 쾌고 감수는요. 레건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였어? 삶의 주체, 삶의 주체의 조건들이? 삶의 주체의 조건들이 어떤 게 있었어? 감정? 아닌데? 목욕, 희망, 선호 기억나지? 목표, 욕구, 희망, 선호, 그다음에 쾌고 감수 능력도 여기 들어갔다. 그런 걸 가진 사람이면 그런 걸 가진 존재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 나중에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은 목적론도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거기서는 의식이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 뭐 생존, 성장, 번식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다 목적론도 삶의 주체야. 목적론도 삶의 중심이야. 괜찮니? 그러면 의식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의식이 없어도 번식하고 성장하고 생존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식물도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럼 식물까지 도덕적 지위,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이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는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생명 중심주의는 식물까지 이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자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동물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 안 가지지. 그럼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니? 반대말이 뭔데? 내재적 가치 반대말. 도구적 가치. 도구적 가치는 뜻이 뭐예요? 도구로 그치. 내재적 몸이 좀 아프긴 아프구나. 많이 아니, 사례들. 몸은 안 아픈데 기침만 나와요. 아 그래? 그거 좀 나을 때 그렇잖아. 보통 몸 좀 아프다가 나을 때 그렇게 되지 않나? 모르겠어? 웅기면 안 되는데. 물론 난 내일 쉴 거긴 한데. 쌤 지금 면역력 진짜 바닥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다시 앞에 수업을 하고 왔어 그냥. 왜냐면 내재적 가치는 그냥 아무 그게 없어도 그냥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라고 그래. 내 안에 가치가 있는 거야. 반대말은 도구적 가치인데 얘는 가만히 있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도구로 사용될 때 쓸모가 있을 때만 가치를 가진다고. 나무는 그냥 나무 그 자체로 있어서는 가치가 없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가지고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줘야 그런 가치로 쓰여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은 나무가 베어져가지고 종이로 바꿔가지고 내가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나한테 가치를 지닌다. 그건 인간 중심주의고
입장이고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아까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얘가 혼자서 번식하고 그다음에 자라가고 성장하려고 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얘도 노력을 하네. 그러면 얘도 도덕적 내재적 가치도 가지고 도구적 가치가 이게 더 큰 법이죠. 내재적 가치가. 네, 그럼 인간은 도적 가치가 없어요? 인간도 그러니까 칸트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는 칸트 같은 경우는 도구적 가치도 인정하는 거지. 수단으로 목적으로 대우하는데 수단으로도 동시에 대우할 수 있다고 했잖아. 도구적 가치로 쓰일 수도 있지. 근데 뭐 칸트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고 했던 거. 괜찮죠? 근데 인간 중심주의가 누구 말했어? 이거 지금 다시 합시다. 복습하는 중이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 설명하고. 네. 자, 인간 중심주의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친구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뭔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쪽 파트에 나올 건데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이 몇몇 나오는 학자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고 또 누구나 아니 저번 시간에 배운 요나스 책임윤리였죠. 근데 여기서 책임윤리가 무슨 정원 명령을 생태학적 정원 명령을 네. 너의 삶이 그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지구 환경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살아가라고 한 거잖아. 이 목적의 대상을 칸트는 인간만 목적으로 봤는데 얘는 현 세대, 미래 세대, 자연 환경까지 전체를 다 목적으로 본 거지. 얘도 목적론적 세계예요. 나중에 테일러도 한 번 더 나올 건데 얘기했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걔도 목적론적 세계가 아니라 4명 정도 나와요. 이거 다섯 명이구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요나스, 테일러.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목적론적이다. 인간을 여기는 대상이 인간이 목적인 거고 칸트도 인간이 목적인 거고 여기도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가 목적인데 목적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세계가 아니야. 근데 인간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동물의 목적은 식물의 목적은 동물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동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뭐 함부로 좀 해도 돼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지. 이게 위계서열에 있는 거야. 요나스는 이 목적으로 대하라는 게 칸트는 인간만 목적으로 대하는 거였고 요나스는 요 현 세대, 미래 세대, 지구 환경 전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거. 생태학적인 거 전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거. 나중에 생명 중심주의에서 테일러 학자 나오는 거는 테일러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 뭐 생명체를 전부 다 목적으로 대하는 거. 이 정도로 나옵니다. 다 목적론적 윤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퀴나스 기억납니까? 아퀴나스도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요거랑 칸트랑 조금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칸트는 아퀴나스도 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천지창조했잖아 창세기에. 근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뭐 첫째 날에는 뭐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다섯째 날에 넷째 날에 식물 만들고 다섯째 날에 동물 만들고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들고 그 다음 날 7일째에 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7일째 쉬었어요? 쉬었어. 그것도 그러니까 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 쉬어요. 네. 열심히 만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여기서 나온 거잖아. 지립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순서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 위로 갈수록 세상이 완전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러면 식물 다음에 동물 다음에 인간 순으로 더 완전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생명체들 간의 위계 서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좀 함부로 사용해도 돼요. 괜찮지? 애초에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질서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표현이 칸트도 나오고 아퀴나스도 같이 나오는데 인간에게는 직접적 의무가 있다. 인간이 인간한테는 직접적 의무를 가집니다. 근데 동물이나 자연에게도 간접적 의무가 있어. 이것도 맥락이 좀 비슷해요. 둘 다 여기는 그 함부로 대하는 게 자연적 성품을 떨어뜨린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렇게
자연이나 동물을 함부로 하는 것도 동물이나 자연도 신이 주신 거잖아. 그거를 함부로 하는 것도 신이 뜻에 좀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을 먹기 위해서 인간이 요리를 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걸로 죽이는 건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동물을 발로 차고 댕겨? 그러면 신께서 만들어주신 동물을 내가 함부로 한 거잖아. 그것도 신에 대한 불경이라고. 그래서 간접적인 의무는 가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칸트식으로 말하면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 정도의 의무는 있어. 간접적 의무라고 그러고 칸트 같은 경우는 요 간접적 의무의 간접적 의무의 의미가 조금 확장돼서 더 넓게 쓰이는데 사람은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 동물은 목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성이 기준이에요.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동물은 이성이 없으니까. 근데 동물을 함부로 하잖아. 그럼 원래 인간한테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게 인간 자체의 품성이야. 근데 동물을 함부로 대하다 보면 인간에게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져. 내 인간적 자질이 저하돼요. 이해가니? 그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인간성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서 내 스스로를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야. 말이 좀 복잡한데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게 내 인격성에도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내 품질을 자연적 품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의무로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간접적 의무라고 해요. 이런 내용을 예전에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 눈사람 얘기했잖아. 길 가다가 눈사람 막 부서뜨리는 유튜버 이런 거 논란이 됐다고. 그것도 인간의 자연적 품성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칸트식으로. 괜찮죠? 그리고 내가 이거는 빠져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교재에는 안 나있습니다. 패스모어라고 합니다. 이게 수특에 나와 있다. 패스모어. 제가 요 두 개 빠졌다 맞다. 요것도 하고 가자. 데카르트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인간 중심주의가 좀 사람이 많았죠. 6명 정도는. 데카르트는 어떤 거 주장했어요? 기계. 맞다. 기억하네. 생각보다 왜 많이 기억하고 있지? 다 까먹었을 줄 알고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아니 그건 좀 정신력을 문제가 데카르트. 동물 기계론 얘기했었지. 여기는 자 인간이 존재하는 근원은 뭐 철학의 제1원리가 뭐야?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철학의 제1원리.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얘기했던 게 이야. 그게. 그러면은 나는 생각하는 존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걸 다 의심해가지고 다 의심해보다가 뭐는 의심할 수 없더라.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존재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다. 동물도 의심을 해요? 동물은 생각하지 않지. 그래서 걔네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데카르트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냥 자연 법칙 같은 거예요. 동물이 그냥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사람처럼 이렇게 주체적으로 뭔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서 사유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일부로서 본성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로 움직이는 중이야. 그럼 제가 말하는 존재는 그냥 있는 것 자체의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있는 것 자체의 존재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 걔네는 영혼이 없이 이성이 없잖아. 영혼이 없이 그냥 프로그램된 뭔가 해가 뜨는 것처럼 동물이 짝짓기를 하고 동물이 새끼를 넣고 동물이 밥을 먹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대로 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은 걸로 봐. 그게 기계지, 기계. 그래서 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어. 그래서 오리를 밟으면 꽥할 때 꽥하는 거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도록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야. 기억나죠? 그래서 사파가 있거든. 오리로 된 게 있나 모르겠는데. 오리 사파가 있어. 오리 그림이 안에 다 기계 태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속을 보면. 본 거 같은데 그거를 여기서 봤나 어디서 봤나 모르겠다. 어디인가 있어요. 뭐 어떤 느낌인 줄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동물을 뭘로 표현했다. 그 단어를 기억합니까? 자동기계. 혹은 인형, 인공인형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동기계라고. 오리 나오면 보세요. 오리 안에 이렇게 오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두 개지. 오리인데 요 안에 반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깥에는 그냥 오리 색깔로 돼 있고 이쪽 부분은 오리 내부 모습을 묘사한 건데 여기는 태엽으로 막 가득 차 있어. 이런 식으로. 요거 데카르트가 만든 자동 인형 이런 거 기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물 기계론이라고 하고 위성이 생각할 줄 아는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동물은 함부로 다뤄도 돼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베이컨은 뭔 얘기인지 베이컨은 여기는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과학 기술로서의 지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과학 실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적 지식, 경험적 지식 그런 게 쌓여가지고 뭐 할 수 있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시기가 식민지 개척 시기라고 했잖아. 신앙으로 개척하면서 모르던 자연의 미지의 세계, 동박, 아시아, 뭐 아메리카 이런 식민지 개척하는 거를 이제 자연을 정복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 정복론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베이컨이 기억납니까? 그리고 아까 칸트 나온 거죠. 아퀴나스 나온 거. 비슷한 맥락에서 동물에게는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간접적 의무가 있다. 근데 이 간접적 의무조차 인간을 위한 의무였어요. 그리고 칸트 마지막으로 나온 게 코헨 윤리적 보완 능력. 윤리 도덕에 대한 보완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게 윤리라는 건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죠. 얘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준은 어떤 거를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만드는 근거는 도덕 윤리적 행위에 대한 보완 능력이었거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도덕적 행위다.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 동물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패스모어는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지금 들으세요. 패스모어. 얘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인데 왜 인간 중심주의냐면 자연환경, 동물 보존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식물 보호, 환경 보호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왜 자연환경 보호, 동물 보호, 식물 보호를 얘기하냐면 인간을 위해서요. 환경을 파괴하면 그 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도 피해를 받죠.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환경을 지켜야 된다. 여기 패스모어가 하는 얘기 중에 악행 금지의 의무라고 있어. 악행 금지. 왜 악행을 금지해야 되냐면 인간이 다른 동물 환경 이런 거에 악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인간이 받을 거니까.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주로 나오는 애들은 요 정도.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요 정도는 잘 안 나옵니다. 코헨도 안 나오고. 패스모어가 가끔씩 나오긴 한다. 근데 패스모어 사람 이름으로 나오긴 하는 보다는 그냥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는 키워드로 나와요. 근데 왜? 동물한테 악행을 저지르는 걸 인간한테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거라는 게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든 뭐 식물이든 인간이 모든 존재한테 막대하잖아. 막대하는 게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려가지고 결국 인간에게도 오히려 피해를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악행을 벌이지 마라. 이런 맥락인 거죠. 먹이 사슬이 교란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에는 누구누구 나는 이 동물 중심주의. 벤담. 그렇지. 벤담. 벤담. 밀? 아닌가? 밀은 동물권 얘기는 하지 않고 벤담도 사실 동물권으로 얘기 나오는 애는 아니야. 뭘로만 얘기를 했냐면 나름 선구적이긴 했는데 쾌락과 고통이 도덕 판단 기준이 된다. 여기서 동물도 그러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니까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거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어. 근데 어쨌든 쾌락과 고통이 기준이 되면은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잖아. 이게 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겠네. 이 정도는까지는 얘기했으니까 동물 중심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을 본격적으로 계승해가지고 확대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까 밑에 나오는 싱어입니다. 싱어 피터 싱어. 그래서 싱어도 공리주의잖아. 현대 공리주의잖아. 된다면 딱 이 정도로 끝나는 거고 싱어가 그거를 계승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책을 쓴다고?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어요. 해방. 근데 여기서 이 싱어의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 기억나죠? 어떤 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잠깐만요. 필요가 커야 충분히 커요. 필요가 크지, 크죠? 필요가 크지. 많이 이게 목줄이 크니까 먹을 게 많이 필요한 거잖아. 충분은 작아도 되니까 범위가 작은 거. 사과가 여기 들어, 과일이 여기 들어가요. 이해가지? 근데 얘는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럼 시우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당연히 가지죠.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잖아.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지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지? 그리고 이거는 모의고사에 나오던데, 모의고사에는 이익 관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익 관심을 느끼는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든요.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거든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또 볼 수 있겠지. 여기서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게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니까. 근데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데, 이 이익 관심의 존재 조건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내가 내 개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심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쾌락을 쫓고 고통을 회피하는 게 이익 관심이에요. 근데 이 이익 관심이 개체마다 다를 수 있겠지. 나의 이익 관심은, 인간의 이익 관심은 스테이크를 먹는 겁니다. 소의 이익 관심은 여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쾌락과 고통을, 여물을 먹으면 쾌락을 느끼잖아. 소는. 나는 스테이크를 먹으면 쾌락을 느끼고. 그러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면은 그게 이익 관심으로 연결된다고요.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익 관심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는 쾌고 감수 느끼는 능력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이 요새 계속 있잖아. 말을 좀 바꿔서 내고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애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그 책에 쓰여 있는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꿔서 내거든. 뭐 있었냐? 시민불복종 할 때 시민불복종을 롤스가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공공의 정의관이랬잖아. 공공의 정의관. 근데 공공의 정의관과 관련된 비스무리한 단어들이 한참 있었지. 롤스가 책 쓰면서 책을 좀 많이 썼잖아. 분량을 롤스가 정의론도 쓰고 그전 이후에도 쓰고 이전에도 몇 번 썼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의 정의관이라는 단어가 정의의 원칙이에요. 정의의 원칙인데 이 정의의 원칙을 책마다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쓰거든. 우리도 같은 말 반복해서 쓰면은 조금 이렇게 말이 안 이쁘니까 다른 말로 막 바꿔서 쓰고 하잖아. 시어 막 쓸 때도, 글 쓸 때도 인칭 대명사가 그래서 쓰는 거지. 뭐 재영은 하면 좀 그래서 그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요 공공의 정의감도 정의의 원칙도 공공의 정의감으로 쓸 때도 있고 공공의 정의감이라고 쓸 때도 있고 사회 협동체의 원칙을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사회 정의 기본 원리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은 의미인데 문장만 다르게 혹은 단어만 다르게 해가지고 좀 어렵게 해가지고 유출을 많이 나오거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접해보는 수밖에 없어. 쾌고 감수 능력이 유정성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이것도 기억해라. 유정성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같은 말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유정성이에요. 근데 쾌고 감수 능력 감정은 아니잖아.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는 맞지만은. 근데 같은 말로 쓰여. 번역을 할 때 같은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아. 유정성은 곧 쾌고 감수 능력이랑 생륜 범위 내에서는 같은 말로 쓰이고 이 유정성 혹은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의 전제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들은 다 쾌고 감수 능력, 유정성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이 이익 관심 혹은 쾌고 감수 능력, 유정성을 가지는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존재야. 싱어의 그 내용에서는 그래요. 싱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이 쾌고 감수 능력, 유정성을 가지는 존재들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나오거든. 이 존재들의 이익을 모두 평등하게 고려는 해줘야 되지. 맞지?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건 맞아 틀려. 대우는 안 돼. 대우는 뭐 어떤 거 예를 들었었니? 고양이한테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왜? 이익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고려는 맞아요. 고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맞는데
얘를 도덕적 지위로 있는 거, 얘의 쾌락과 얘의 고통을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고통과 동일하게 생각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예 동등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대우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틀려요. 고양이한테 고양이 이익을 고려해줘야지 하면서 인간처럼 뭐 그 투표권을 주고 그다음에 소를 침대에 재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이익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시건 중요하기 때문에 된다보다 훨씬 많은 얘기를 하지. 와우, 기억이 납니까? 한 것 같긴 하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레거는 얘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다. 뭐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레건이었다. 보여줍니다. 삶의 주체. 오, 그렇지. 삶의 주체입니다. 이 삶의 주체는 어떤 걸 가지는 게 삶의 주체였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목욕, 희망, 선호, 목적, 욕구, 희망, 선호, 뭐 쾌고, 감수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삶의 주체가 더 큰 개념이었어. 쾌고, 감수 능력이 더 큰 범위였어. 삶의 주체. 아니 그 감정 능력이죠. 쾌고, 감수 능력이 더 큰 범위였어. 왜냐면은 얘네가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고 삶의 그 욕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선호가 있고 이런 걸 다 공통으로 느끼는 이게 삶의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쾌고, 감수 능력의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인가. 이게 쾌고, 감수, 이게 삶의 주체입니다. 삶의 주체가 쾌고, 감수 능력의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그렇지. 맞아요, 충분 조건이야. 이해가니? 작잖아. 얘가 작으니까.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먹어도 충분한 거야, 덩치가 작아서.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삶의 주체는 누가 삶의 주체다? 1살 이상의 보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레건 키워드입니다. 네. 1살 이상의 보유. 이런 개념들이 나왔었고. 잠시만. OX를 미리 요거만. 자. 오답 선생님 봅시다. 다른 거 뭐. 이전에 했던 거. 잠깐만. 시민불복종. 프린트가 너무 많다. 어이씨. 조금 있다. 5분 있다가. 3타임 남았잖아, 아직? 짠. 보자. 너무 오프 더 레코드가 많았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레건에 따르면 이건 얘기 아까 한 얘기고 잠깐만. 레건이요? 아니. 자, 삶의 주체는 어떤 이게 너무 어렵게 나온다. 어디?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는데 이것도 기억해주잖아. 레건. 저희 OX 안 해요? OX 할 건데 이거만 하고. 네. 레건이 이것도 뭐 기억만 해주세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삶의 주체보다 더 넓은 범위야. 삶의 주체는 당연히 내재적 가치를 가지지. 네. 근데 동물이 아닌 뭐 자연품, 미술품 이런 것도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했어요. 레건이. 그러니까 그 미술품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잖아. 네. 그거에 가치가 있다고 봐. 내 미술품 자체에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 느끼는 도구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미술품은.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레거는 그 도구적 가치도 내재적 가치라고 평가를 해요. 아름다운 것 자체로 미술품이 그 자체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 같다. 그래서 삶의 주체를 중시를 하긴 하는데 내재적 가치는 삶의 주체보다 큰 개념이야. 그러면 어느 게 충분 조건이야? 얘가 충분 조건이야. 네? 얘가 충분 조건이 되게 작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삶의 주체는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가 이해하니? 삶의 주체는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가 맞는 선지예요. 이런 게 좀 어려운 선지예요. OX 봅시다. OX.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기계와 같다고 본다. 누굴까요? 자연을 기계와 같다고 본다. 누구였니? 얘는 데카르트죠. 그렇지. 데카르트라 써 있습니다. 좋아.
자, 칸트는 인간에게 자연을 배려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X. O입니다. O. 왜요? 간접적. 아, 그것도 의무이네. 그것도 의무죠. 간접적 의무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뭐에 관련한 잠깐만 대한 뭐뭐에 대한은 대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거는 직접적 의무라는 직접적 의무 앞에는 뭐뭐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뭐뭐와 관련 뭐뭐에 관련한 간접적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자연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자연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달라. 간접적 의무 표현할 때는 관련된 거예요.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동물과 관련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는 아닌 거지. 동물에 대한 의무조차 인간과 관련한 의무인 거예요. 아니, 인간에 대한 의무인 거지. 동물과 관련된 인간에 대한 의무라서 동물과 관련된 간접적 의무가 있는 거야. 세 번째, 인간 중심주의 공통인데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 속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 맞니? 네. 맞아요. 그거는 그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도 맞을까? 데스모어라고 아까 자연을 해치는 게 악행 금지의 의무, 자연을 해치는 건 인간을 위해서 해야만 안 된다 얘기했던 거. 이것도 맞을까? 맞다고. 그것도 맞지. 인간이 우월하니까 자연을 해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동물 중심주의 싱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른 의무라고 본다. OX. 네. 아니죠.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른 의무가 아니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동물을 보살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익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야.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동물의 이익 관심에 따른 의무인 거지.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존재는 이익 관심을 가지고 이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는 도덕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물이 이익 관심에 따른 인간이 가져야 되는 동물에 대한 의무인 거지. 그래서 틀린 거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과 인간의 이익 관심이 권리는 서로 다르다고 본다. 쾌고 감수 능력이 똑같아도 이익 관심이 권리는 서로 다르니? 권리. 다르죠? 다르지. 그래서 다르다고 본다도 맞습니다. 네. 투표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가져야 되는 권리는 뭐 고통을 느끼지 않는 권리 이런 건 똑같겠지. 근데 언론의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네. 그런 개념입니다. 레버는 도덕적 주체가 아닌 동물은 수단으로만 대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주체는 인간만 해당되는 거야. 인간. 도덕적 주체는 인간이었지.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한 살 이상. 그렇지. 한 살 이상의 포유류는 도덕적 주체는 아니지만 인간은 아니지만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잖아. 왜? 걔가 뭐니까? 삶의 주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라. 이것도 뭘 기억하냐면 싱어는 누구를 개성한 거다? 싱어는 벤담. 벤담을 개성한 거죠.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레버는 누구를 개성한 거다? 칸트를 개성한 거예요. 얘는 뭐니? 의무론이에요. 의무론. 근데 얘는 공리주의를 개성해서 얘는 똑같이 동물권 보호. 네. 근데 얘는 의무론을 개성한 의무론인데 얘는 동물권 부정인데 얘는 동물권 긍정이잖아. 이 차이점도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는 누가 목적으로 대우해야 누구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가요?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누구까지? 삶의 주체까지. 그렇지. 한 살이 된 후유로까지. 왜냐면 얘는 뭐 아까 말했던 그 삶의 주체에 대한 조건들을 이 그 한 살이 된 후유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둘 다 목적론 쪽입니다. 의무론이죠. 목적론적 의무론. 그래서 요 3번 같은 선지가 좀 어려운 선지네. 도덕적 주체가 일단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인간이 아닌 동물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존재가 삶의 주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해가지? 싱어는 레건과 달리 종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거 사실은
종차별주의라는 키워드가 종차별주의. 싱어 키워드긴 하거든요. 주로 싱어 키워드로 나와. 싱어 멘트로 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는 게 싱어한테 더 자주 나오긴 하는데 레건도 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고 틀린 건 아니야. 둘 다 삶의 주체까지 인간하고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레건 싱어 같은 경우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을 동등하게 차별하지 말자는 식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싱어 근거로는 맞는 거 아니에요? 종을 근거로 달리가 틀렸어. 달리가 싱어 레건 둘 다 종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레건은 뭘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결정해? 레건은 삶의 주체를 범위로, 싱어는 당연히 쾌고 감수 능력이고. 그래서 뭐 요 얘기를 저번에 했었지. 그 싱어가 아직도 살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생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 계신 분이에요. 싱어. 근데 여기 이 사람 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내면서 뭐 그 비거니스트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왔고 채식주의자들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동물 애호가 막 이런 분들이 나도 동물 좋아해 하면서 싱어한테 계속 막 편지 보내가지고 저도 동물 애호가고 고양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라고 하니까 싱어가 이 편지 받아보고 그 얘기했다고. 그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 애호가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종차별주의자로 본다고. 왜? 고양이만 이뻐하잖아. 귓가에 바퀴벌레랑 쥐는 왜 안 이뻐해? 걔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데 그거는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그것만 딱 보는 거야.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돼 하는 동물들은 치킨은 아니잖아요. 치킨은 먹어야지. 근데 그것도 동일하게 고려를 하라고. 치킨도 우리가 맛있게 먹긴 하지만 걔네도 고통을 느끼는 거야. 우리 생일 때 맨날 지금 고양이 얘기밖에 그 선생님 이름 뭐냐? 덕성이고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지금 유진 쌤하고 허명희 쌤. 들어본 것 같다. 근데 명희 쌤이라는 분이 1학년 영어 쌤도 계세요. 동명이인이죠? 다른 분이죠? 혹시 특이하네. 같은 조그만 학교에 두 명이나 과목도 다르고. 사회 역사 쌤 중에 한 분 성함이 혜림인데 체육 쌤 중에 한 분이 혜림이세요. 그래. 장윤희 쌤 누군가에 들어봤어요. 장윤희 쌤 통합사에 하도 문제 좀 이상하게 내시길래 수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수업 뭐 이렇게 한다 얘기해가지고 정 안 되면 녹음해와 이랬는데 녹음해왔더라고. 진짜 해왔어요? 그래서 장윤희 쌤 수업을 내가 들어봤어. 어땠어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윤 내용 가르치시더라. 통합사회 시간에. 그래서 생윤으로 그냥 똑같이 롤스 노직을 너네 지금 1년 후배들한테 생윤 범위를 그냥 가르쳤어요. 근데 저 1학년 때 사회계약 또 통합사회 나와요. 아니 안 나오지 사회계약. 근데 사회계약론이 그걸로 나와. 인권의 역사가 나오거든. 근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런 거 할 때 기본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시민혁명의 배경에서 사회계약이 영향을 끼쳐. 근데 그 1학년 때 롤스랑 뭐지 걔네를 좀 배우긴 했었던 거. 배우긴 했는데 너무 오버해서 가르쳤어요. 생윤 내용. 얼마나 깊게 가르치셨대요? 아니 아까 재능의 분포 이런 거 원래 통합사에서 안 나오거든. 그리고 야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왜 고인들이 배워야 돼?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나는 생명을 가르치기 전에는 듣도도 못했어. 이거 애들이 배웠다길래 깜짝 놀랐다. 심한데. 좀 심했어. 그 오상부가 재작년 기출인가? 사회계약론이 엄청 딥하게 나왔더라고. 아마 거기도 뭐 정법 선생님이거나 생윤 선생님이거나 윤사 선생님이거나. 통합사 이거 너무 힘들다 가르치기가. 결국은 9과목을 다 알아야. 가르치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 선생님들로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문제가 어디 나올지 한도 끝도 범위가 진짜 안 간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조진 학교들이 좀 있어. 범위 예측이 안 되니까. 선생님 안 바뀌신 분들은 기출 문제 풀리면 되거든.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뭐 갑자기 막 전공하시는 분야 막 시험 내니까 그럴 때는 한번 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해야 되구나 해서 대응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 근데 진짜로 학부모인 척하고 전화 오시라니까요. 진짜 그래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고 막 그런다. 근데 진짜 약간 좀 거기 예민한 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건축 수업하면 애들
오. 왜 다른-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음. 전교생 부모님을 약간 욕하는 이런데 지금 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컴플레인을 넣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부모님 입장은 좀 비슷한데 강사들 입장이든 뭐 부모님 입장이든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놀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육성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부모 입장이든 근데요. 아니 집에서 놀든 학교에 있으면 아니. 너네가 집에 있잖아. 집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일꾼이 있잖아. 미네랄 안 켜고 그냥 놀고 있는 느낌이야. 그게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안 해봤죠? 약간 NPC 같은. NPC인데 얘가 자원을 캐가지고 내가 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병력을 만들려고 누르잖아. 네. 자원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네. 근데 일꾼이 자원을 안 캐고 놀고 있다고. 아니 근데 그럼 뭐 학교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줄 아니에요. 학교에서 더 놀아요 애들.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환경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학교라도 있으면은 집에서 이렇게 혼자 노는 것보다는 공부를 더 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인 거지. 또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아니 쌤들이 할 수업이 없는데 집에 애들이 안 가니까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들고 온다니까요 진짜. 자습시키면 되지. 자습이라도 하는 게 나아. 아니 자습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민원이 들어온대요. 왜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냐고. 아니 수업을 할 게 없는데 집에라도 가게 해주던가. 그건 잘못했네. 아니 공부를 할 수 고등학생들이면 뭐 내신 수시를 준비 안 하더라도 뭐 영어 단어라도 좀 외우게 하는 게 좀 수능에 치긴 친 거잖아. 최저합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애들 인생을 하나도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좀 그렇다 여튼. 근데 저희 학원에서 이미 학교에 많이 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시험 기간도 막 알아내고 하시고. 몰라. 나는 전화해본 적 없는데. 막 준섭쌤이 막 그런 거 조사해서 올리시는데 준섭쌤이 전화를 받나 물어봐요. 그래서 누구누구 학교인데요? 이러면서 혹시 시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서 몰라요. 좀 더 짬이 차면 해봐야지. 그냥 뭐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패스. 뭘 패를 좀만 버텨라. 1년 남았다. 1년. 너희 그 3학년 1학기 끝나면 수시는 다 끝나잖아. 웬만하면 수시로 가세요. 한 두세 달 되는데 우리 때는 수시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 다 정시이기 때문에 80% 정시로 왔거든. 7, 80%는. 나도 당연히 수시 그냥 어느 정도 놓고 정시 올인하고 있는데 20, 30%는 수시 딱 놓고 그냥 야자 우리 때는 다 야자 해가지고 야자 나면 집에 간단 말이야.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내 인생의 가장 상대적 박탈감 느끼던 시기라서 애들 보고 꼭 수시로 붙어서 가라고. 이제 수시 비중도 높은데. 저 수시가 어렵던데 성적이 이미 개판 나버려가지고 1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지금 1학년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1학년은 다시 가죠. 사실 그렇게 변하는 건 딱히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뭐 엄청 잘한 거 아닌데 수학은 잘해도 안 되는 편이라서 나는 열심히 했거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후회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후회만 없으면 되지. 나는 지금 하라 그래도 뭐 그때랑 비슷하게 할 것 같아.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난 항상 열심히 살았거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중이병 그지. 언제까지 갔어요 그거? 근데 중학교 때는 좀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계속 공부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는 약간 좀 겸손해지고 거기들 내가 수학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애들이 막 공부 잘하는데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겸손해지고 그랬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사춘기를 겪으면서 조용해졌어.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갔지? 상면 동형도에 해야 돼요. 4번. 싱어는 내공과 달리 종을 근거로 그치 여기까지 했지. 생명 중심주의 같아. 여기는 학사가 2명 나오는데 슈바이처, 그치 슈바이처 텔러, 슈바이처랑 테일러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슈바이처는 뭐가 키워드냐면 생명 외경 세상이란 거예요. 외는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니? 188쪽이요. 174쪽. 근데 이거 앞에 그거는 저희가 이미 나갈 정도인 거죠. 내용이 내가 2단원 가르칠 때 그냥 요 내용을 가르쳤어. 뒤에 있는 거 미리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가면 돼요. 학자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기출 문제 보니까 그때 볼 때
4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 끌어가지고 2단원에 시험 내더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미리 가르치신 것 같아가지고 다 끌어다 가르쳐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생명 외경인데 슈바이처 지금 아까까지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그 다음에 식물까지 포함되는 게 생명 중심주의예요. 얘는 그러면 생명이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식물은 살아있죠. 네. 식물은 고통은 안 느끼잖아. 고통은 안 느끼는데 살아있잖아. 내가 자라나고 씨앗을 뿌리고 번식하고 하니까.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는 식물까지는 고려해. 근데 동물, 그러니까 물, 땅, 강, 자연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생태주의에서는 무생물까지 고려를 합니다. 환경 그 자체로 범위를 넓히는 거야. 지구 생태계가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생태주의.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이 키웠는데 이 외자를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경외심을 느끼다 단어 뭔지 아니? 경외심을 느끼다. 이 외경이 경외심을 거꾸로 한 거거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생명 외경이라는 게.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생명 외경이야. 이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시거든요. 뭐해서 평화상 받으셨냐면 의사예요, 의사. 아프리카로 무료 의료 봉사 가가지고 1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떻게 원주민 부족들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이런 말 하면 되게 미개할 때입니다. 아프리카. 약간 문명화된 덜 된 시기, 그러니까 부족 상태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막 의료 서비스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을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의료 기구 이런 것도 없는 상태니까 진짜 생 오지에 가가지고 막 서양 유물 막 들어오니까 되게 불신도 심하고 할 때거든. 그래서 일부러 진짜 서양 병원 형태가 아니라 허름한 오두막집에다가 구국상자만 갖춰놓고 원주민이랑 막 소통하면서 막 억지로 백신 막 맞히면서 치료해주고 막 이런 거 평생 90살에 죽었는데 90살에 아프리카에 죽었어요. 그런 거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보내주신 분이야. 근데 이런 그런 식으로 전 생애를 거쳐서 다른 민족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생명이 다 두렵고 경탄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다라는 이런 사상이 깔려 있었다고. 모기, 말라리아, 거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거든요. 말라리아 사람 되게 많이 죽던 시기인데도 커튼 이런 거 치지 말고 모기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래요. 창문 열어놓고 자, 모기도 살아야지. 그런 분입니다. 자기 피를 먹고라도 살아야지. 모기도 생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나무 두 개 해가지고 이걸 해먹으라 그러지. 나무에다 그물 이렇게 해놓은 거. 근데 이 나무에 이렇게 그물 해가지고 다른 직원이 막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럼 나무가 아프잖아 해가지고 내려오라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 배경. 근데 요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 나중에 빈칸이 나오는 건데 생명을 아예 해야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아예.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사자가 사슴을 먹죠. 사자가 사슴을 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 그래서 이 모든 존재에 대한 아무런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아무런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나오네 그렇게까지. 문제는 조금씩 그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생명 외경 3원칙을 하는데 동등성 원칙. 모든 존재는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은. 나무도, 모기도, 사람도. 근데 차등성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와. 빠져있어. 근데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도 가능은 해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야지. 그냥 동등성, 생명 외에다 동등성 원리. 이 정도만 써놔. 동등성. 모든 존재가 동등한 가치. 차등성 원리. 차등성 원리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해를 입히는 것도 가능해요.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항상 내가 모기를 죽이더라도 모기한테 죄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경외스러운 생명을 내 손으로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의 질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테일러는 키워드가 여기는 생명 외경사나 이것도 밑줄을 바꿔놔라. 슈바이처에 생명을 부양하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악이다. 이거 나오네.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할 때도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차는 거지. 그리고 생명을 고양하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사실 잘 안 나오고 거의 아퀴나스급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급, 코헨급 그 정도로 잘 안 나오고 뭐가 맨날 나오냐면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테일러가 맨날 나옵니다. 테일러는 키워드가 뭐냐면 레건이 뭐라고 키워드가? 레건? 삶의 주체. 여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는 게 그냥 생명이야. 생명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의식에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레건은 어떤 거 있었어요? 목욕, 희망, 목적, 욕구, 희망, 선호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레건은 의식이 있어야 돼. 동물이 얘는 삶의 주체가 의식이 있는 존재만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의식에 상관없이 생장, 번식, 자기 스스로 종족 보존 이런 거를 희망하는 개체들은 식물이라도 의식이 없더라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생명이랑 같은 말로 쓰여요. 예찬이 이것도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되거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거 테일러가 제시한 4가지 의무 별표 치고 이거까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목살 중자로 외웁니다. 목살 중자를 먹으려고 하니까 먹으면 안 되지. 타이 되는 거야. 왜 타이러냐면 그거 목살이 아니야. 나 목자가 나무 목자였던 거지. 생명 중심주의잖아. 나무라서 먹으면 안 된다고. 얘는 생명 중심주의니까. 괜찮죠? 그래서 악행을 보상하면은 뭐하냐면 성불한다. 그런 느낌으로. 악행 금지입니다. 악행 금지 의무. 보상 의무. 여기는 성실 의무, 여기는 불간섭 의무입니다. 그래서 목살 중자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지마 그거 나무야. 목살 나무 목자. 그래서 나무까지 해치면 안 되는 거지. 식물까지 해치면 안 되니까 생명 중심주의. 그래서 악행을 하지 말고 악행을 보상하면은 성불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죠. 이거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별표 선언하시면 중요한 개념이에요. 악행 금지라는 건 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개체들을 생명 그 자체를 해하면 안 된다고. 해를 끼치면 안 돼. 이게 악행 금지입니다. 다른 생명체에 해를 가하면 안 돼. 보상은 뭐냐면 해를 가했으면은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 내가 종이가 필요해서 나무를 잘랐어. 혹은 먹을 게 필요해가지고 양을 잡아 먹었어. 그러면은 나무를 심고 다른 양들을 돌봐줘가지고 양이 그만큼 더 추가로 자라도록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돼. 그게 보상적 정의의 의무입니다. 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밑에 나오지. 이거 악행 보상 성불 이걸로 막 바꾸려고 이게 주소를 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성실의 의무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 어떤 사기냐면은 성실이라는 게 속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신뢰를 다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덫을 놓는다. 낚시를 한다. 사냥을 한다. 이런 거는 덫을 놓는 거는 먹이를 해가지고 얘가 먹이를 먹으러 유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먹이를 올라가는데 덫으로 낚아채가지고 얘를 속이는 거지. 낚시도 미끼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끼를 먹으러 하는데 먹이 줄 것처럼 한 건데 속여가지고 사냥한 거잖아. 사냥도 뭔가 내 유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냐. 이것도 속이는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 그 같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잖아. 근데 서로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내 이득을 얻지 말라. 마지막으로 불간섭은 얘네들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얘를 이쁘다고 숲에서 파랑새를 봤는데 그 파랑새를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섭하지 말라. 근데 모든 행위에 또 간섭은 아니야. 모든 행위에 불간섭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와있냐? 아니요. 그것도 적어라. 보상 불간섭 의무의 CF
비교라는 뜻입니다. 고라니 로드킬 치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고라니를 로드킬했어. 근데 간섭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라니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치료를 해주는 게 간섭을 하는 게 그 좀 신뢰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에 그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계속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외, 여기에 대한 예외, 뭐가 이렇게 예외 케이스가 덕지덕지 붙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시험 범위 자체를 의뢰 느끼기 위해서. 괜찮지? 네. 그리고 다음 거는요. 마지막 목적론적 자연과학. 목적론적 자연과학. 요 단어도 적어보세요. 테일러 밑에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 적어놔요.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 테일러 옆에다가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 적어주시고. 근데 개체론적이다. 개체론적. 생명 공동체라는 거는 지구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환경 얘기하는 거면은 어디 입장이겠냐? 생명 중심주의가 아니라 생태 중심주의 입장으로 나올 거야. 나중에. 근데 얘가 이 얘기를 한다고. 생명 공동체. 생명 이거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생명 중심주의 버전이에요. 좀 내용이 이해하면 쉬워. 안 하고 내용 어렵진 않아.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뭘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여기도 개별 공동체를 위해서 개별 존재들을 위해서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먹이 사슬이 유지가 되고 이 생태 환경이 유지가 돼야 모든 목적론적 삶의 중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생명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생명 공동체는 개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개체 반대말이 전체론적 관점입니다. 개체론적 관점. 전체론적 혹은 전일론적 관점이야. 이 전체론적 전일론적 관점이 생태 공동체의 입장으로 나온 거예요. 생태 중심주의. 근데 그거랑 대비돼서 일반 개체들을 위해서 이 전체의 생명 공동체가 중요해. 혹은 얘네들 개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생명 공동체는 여기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걸 썼을 때 왜 얘가 생명 중심주의인데 생명 공동체 같은 얘기를 하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된다. 같은 용어인데 생명 공동체는 용어랑 자체는 똑같이 쓰는데 얘가 쓰는 거는 개체론적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를 강조한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생명 공동체를 라는 용어를 썼을 때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테일러가 나중에 생태 중심주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얘는 생명 공동체. 얘는 근데 쌤이 아까 생태부라고 했잖아요. 생태 중심주의에서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쓴다고. 아, 둘 다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생명 공동체는 어디서 더 자주 나오냐면 생태 중심주의에서 더 자주 나오겠지. 왜냐면 네스가 이 얘기를 할 거거든. 생명 공동체 얘기를 할 건데 그 테일러도 이 얘기를 썼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이거를 개별 개체들을 위해서 생명 공동체가 중요해요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거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야. 복잡한 거야. 헷갈리죠?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공동체만 단어가 나오면 둘이 겹치는 거 맞거든. 테일러랑 나중에 그 네스 같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냥 그 생명 공동체를 좀 추상적으로 생명 공동체를 중시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맞아. 근데 개체 생명체를 위한 생명체 개개인의 생존을 위한 생명 공동체를 중시한다 그러면 테일러만 해당된다. 엉망진창이죠.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2분, 3분 있다가 3분 있다가. 아 3분 쉬어요 그러면은. 갔다 와. 야. 집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2시간 남았다. 와. 여기만 어렵고 요거 지나가면 또 괜찮아요.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생명 외경까지 했지. 아니면 네. 그 목적론적 삶의 중심까지 했죠. 네. 테일러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생태 우주율. 여기는 두 명 나오는데 레오폴드라는 사람하고 여기는 네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레오폴드는 자 아까 레건은 키워드가 뭐다? 동물 기계로. 레건 아, 삶의 주체네. 삶의 주체. 아까 테일러는 키워드가 뭐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에요. 목살 중자 나무 목자를 그랬죠. 나무 목자가 생명 중심주의다. 그래서 아켄을 보상하면 성불한다. 그까지 외워라. 네 가지 의무. 네. 레오폴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돼지윤리가 키워드야. 돼지윤리. 돼지라는 사람. 돼지가 뭐예요? 광활한 땅. 땅이 돼지야. 땅이 큰 땅이야. 큰 땅이 돼지입니다. 돼지윤리라는 용어가 나오잖아. 돼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레오폴드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 돼지를 뛰노는 사자 생각하잖아요. 레오. 라이언의 라틴어 어근이 레오죠. 에? 레오 몰라? 레오가 라이언이잖아. 사자잖아. 네오가 왜 사자예요? 그 어렸을 때 사자왕 레오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레오파드 뭐 이런 거 하잖아. 네? 레오파드 할 때 그 레오가 레오파드가 뭐예요? 그 치타 종류 중에 레오파드라고 있어. 그 전방무늬 표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거기 나오는 앞에 있는 레오가 사자는 뜻이야. 라이언이 여기서 온 어근입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니까 돼지를 뛰노는 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합시다. 네스는 그 호수 중에 네스호 괴물 알아요? 네스호의 핸드폰으로 보여주기 힘든데 약간 그 도시전설 예티 이런 건 아니지. 예티처럼 그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은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미국 네스호 뭐 괴물 뭐 사진 영상 찾아보세요. 약간 심해. 심해 괴물 이런 거야. 여기도 그 호수거든요. 우리 백두산 천주 괴물 이런 거 전설 있잖아. 몰라요? 막 몇십 미터짜리. 그래 그런 거. 그런 아. 것처럼 네스호에 실제로 있는 괴담이고 그 미국 네스호라는 호수에 엄청 큰 심해 바다 괴물이 이렇게 호수의 바닥에 엄청 큰 이제 공룡 같은 괴물이 산다. 얘네가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막 그 목을 내민 게 사진에 찍혔다 이러면서 네스호 괴물 해가지고 막 그 나무 위키 쳐다보면 엄청 길게 나옵니다. 우리 때는 이런 게 어릴 적에 좀 유행했는데 아니 나 당연히 이거 얘기하면 애들이 알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그래서 폴리스타? 나폴리탄 괴담 나폴리탄. 그거는 현대에 좀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좀 우리 내 어릴 때부터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네스호 괴물 생각해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면 그걸로 외우세요. 네스호 괴물이기 때문에 심층 생태주의입니다. 생태주의인데 아주 깊은 생태주의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는 호수가 깊으니까 큰 네스호에 있는 그 깊은 바다 생물이 산다. 깊은 괴물이 산다 이렇게 외우세요. 심층 생태주의. 그리고 큰 자아 실현 이런 것도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깊은 네스호 바닥에 큰 괴물이 사는 거야. 큰 자아 실현. 큰 자아 실현은 어떤 자아 실현이냐면 내 스스로 그냥 나라는 존재로 거듭나는 건 그냥 내가 스스로 자아 실현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 전체 지구 생태 환경의 일부분이고 내가 스스로 이 지구 환경 전체와 소통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는 큰 자아 실현의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거든, 네스가. 그러면은 요 큰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거는 이타적인 게 아니잖아. 내 자체가 자연 환경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닫는 거면은 이 지구 환경 자체가 나랑 연관돼 있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아 실현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환경을 좀 더 좀 쉽게 조금 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도 그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 세계 전체와 내가 연관된 걸 깨닫는다 이런 개념을 강조를 한 거야. 심층 생태주의, 큰 자아 실현. 여기는 돼지윤리. 이런 키워드들을 일단 외워두세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입니다. 삶의 주체처럼. 괜찮죠?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돼요. 생명 중심주의, 생명 공동체. 자, 레오폴드는 돼지윤리에서 일단은 얘네 둘 다
전 일론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나누죠. 전 일론적 혹은 전체론적 관점. 반대말은 개체론적 관점이야. 근데 개체론적 중에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이분법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떴어요. 이해가요? 얘네는 전체가 다 이어져 있잖아. 환경, 지구 생태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거라서 전체가 하나다. 전체 다다. 전체로. 반대말은 이 지구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 하나가 따로 있는 거야. 개체로. 근데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과 인간 아닌 걸로 구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로 딱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분법적.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용어들을 기억하라. 전일론적 관점이라는 거고, 생태계 전체가 유기적 관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론적 입장에서는 개별 생명체의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비판하면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여기 있는 전체론적 관점은 나쁜 의미가 들어가 있진 않아. 근데 여기 전체주의는 나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주의인지. 개인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어떤 게 대표적인 전체주의의 사례로 뽑혀요? 그치. 그럼 북한 같은. 근데 여기서 주로 전체주의 사례로 나오는 거는 나치즘,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개인을 우리 국가를 위해, 우리 식민지 개척을 위해, 우리 독일 제국, 이탈리아 제국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돌격하고 그러잖아. 폭탄, 가미가테 특공대 이런 거 할 때 비행기에 사람을 태워서 자살 폭탄을 시키는데 저기 배까지 가는 연료는 넣어주는데 돌아오는 연료를 안 줘.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남의 군함에 받고 사망하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게 전체주의거든요. 이거를 전체주의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당연하지.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전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개별 생명체가 전체를 파손한다면, 이 전체 생태계를 훼손한다면 걔는 없애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해요. 이 환경 파시즘은 파시스트당 얘기하는 거야.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전체주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생명 공동체 논리. 이게 정확히 그 논리죠. 타노스 논리죠. 어벤져스 봐요? 타노스가 땅 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 절반 사라지는 거 아니죠? 땅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전 세계 생명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주가 가용한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근데 자기가 계산해봤을 때는 이대로 가면은 우주가 전체가 다 멸망하니까 인구가 한 절반 정도는 줄여야 하고 우주가 지속 가능하다 이거죠. 그냥 랜덤 없애는 거야. 근데 자기도 그 안에 50%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딱 했을 때 50% 확률로 자기도 사라지는데 전 세계의 선을 위해서. 정확히 이 논리잖아. 전 세계의 선을 위해서 이게 손가락 핑거스를 한 거죠. 생명 공동체 윤리. 그리고 레오폴드에서는 이것도 기억해요. 레오폴드에만 해당되는 건데 대지 윤리에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가치를 윤리적 심리적 가치
가치를 관점으로 자연을 대응한다. 레오폴드 선생님, 레오폴드. 그럼 요 말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 자연을 대응한다는 건 경제적 가치로 바로 가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지. 경제적 가치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기억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안 그럴 거 같잖아. 지구 환경 전체를 고려하는데 경제적인 가치보다 뭐 생명체가 더 중요해 같이 할 것 같은데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말이 어떤 말도 같은 말이냐면 생명 공동체의 여기 나오지 생명 공동체 누구랑 아까 비교되겠어? 생명 공동체 아까 생명 공동체 누가 얘기했어? 테일러 네. 테일러도 개체론자이긴 한데 개체론자라는 거는 생태 중심주의 빼고 다 개체론자예요. 생명 중심주의도 개체론자지. 개체론자인데 거기서 생명 중심 공동체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생명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식물을 자원시라는 게 자원으로 보다는 얘기야. 자원시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알아주십시오. 뭐랑 비교하냐면 삶의 주체는 누구라고? 한 살 이상의 보유를 레건이죠, 레건. 삶의 준치. 레건의 삶의 주체는 수단화할 수 자원시한다는 건 수단화한다는 거죠. 삶의 주체는 수단시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목적을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수단화가 안 돼요. 레고는 아예 수단. 아예 수단화. 이것도 얘기를 뭐 그렇게까지 깊이나 안 얘기했는데 삶의 주체는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수단화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수단화할 수 있어요. 생명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괜찮죠? 삶의 주체는 수단화 안 된다는 거 같이 비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슷비슷한 개념이 관련된 개념이 여기저기서 이게 너무 학자들이 많지. 그러니까 각각의 학자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고 이거를 이 개념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너무 개념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얘네가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는 좀 어려운 거야. 양이 많죠. 그리고 비슷한 개념들도 많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네 건. 마지막으로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였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는 걸로 해요. 그래 2분 남았네. 나도 힘들다. 너무 잘했어요. 맞아, 이어서 합시다. 너무 딴 얘기 많이 했는데. 마지막 환경주의. 한장 문제. 네스 심층 생태주의 뭔가를 하다니 끝났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스 키워드가 뭐였어요? 심층 생태주의랑 큰 자아실현. 큰 자아실현인데 요것도 하나 적어놔라.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생명 중심적 평등은요? 생명 중심적 평등도 나오고 생명 중심적 평등도 키워드고 이것도 적어놓고 생명 중심적 평등이랑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뭘 중요하냐면 생명 중심적 평등하면 생명 중심주의가잖아. 생명 중심주의가 생태 중심주의예요. 그렇죠? 아까 뭐랑 어떤 느낌이야? 생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지. 생명 공동체가 생태의 중심주의인데 생명 중심주의 철학자였던 테일러도 얘기했다고. 그런 것처럼 생명 중심적 평등하면 생명 중심주의 같지만 네스가 얘기했어요. 생태 중심주의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니 제가 외워야죠 뭐. 그렇지, 네가 외워야 돼. 그리고 생명 형태의 다양성인데 이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게 좀 다양성 얘기하는 거야.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거든요.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그냥 이 종 다양성을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의미로 써요. 종 다양성. 근데 얘는 네스만 얘기하거든요.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해놔요. 인간의 생기적, 같은 말로 본질적. 생기적이라는 거는 영어를 바이탈이 생명의이지, 바이탈 니즈, 생명의 필요성. 이게 생기적 필요예요. 생기적 필요.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면, 생기적 필요 만족을 제외하면 어떤 형태의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도 없어. 이해가니? 뭐 따라볼 수 있겠죠? 네. 이 생기적 필요라는 거는 내가 내 생존에 필요한 그런 필요가 아닌 한에는 생명 다양성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명 다양성을 감추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요 앞에 멸종 위기종 앵무새가 있어. 근데 내가 굶어 죽기 직전이야. 얘를 안 잡으면 내가 사망할 거야. 그럴 때만 이 멸종 위기종 앵무새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그게 아닌 한에는 얘는 죽으면 이 앵무새랑 종이 사라지잖아. 그런 내가 목숨의 경각이 달린 입장이 아닌 한에는 이 멸종 위기종은 지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다양성. 생명 중심적 평등은 그냥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 구성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생명 형태의 풍부한 다양성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거랑 보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문제 풀고. 이거 하면 시간이 다 가거든요. 뒤에도 좀 나가야 됩니다. 유 어디였지? 몇 페이지? 어디가요? 뒤에 넘어가서 쭉 생명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봅시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노동적 고려 대상을 식물까지 포함하는 생명체를 갖게 될 거야. 네. 그래서 인간, 동물, 생명 생태에서 여기 인간, 동물, 식물, 그 무기질, 환경 이런 것까지 들어간 사람. 대표 사람은 슈바이처. 생명을 고야하는 것은 생명을 해산하는 것은 이거 슈바이처 키워드로 가끔씩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리고 저 오른쪽에 네 가지 의무 다 기억해라. 악행을 보상하면 성불한다 이런 거. 한계는 개별 생명체 존중의 초점이기 때문에 개체론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체론은 생명체 개개인의 입장이 중요한 거고,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론적, 전체론적 입장. 자, 레오폴드는 대지윤리입니다. 대지윤리. 레오폴드가 그 얘기했지. 레오폴드가 사상가인 동시에 예전에 산림청 공무원을 잠깐 했대요. 산림청 공무원 하면서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산 내에 양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양들이 살고 있었는데 늑대가 계속 양을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게 우리 이쁜 양들 산림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양들 잡아먹는 늑대를 사냥하면은 양들이 늘어나서 이 동산이 더 푸르러지겠지. 그래서 산림청 공무원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늑대를 잡았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양들이 늘어나서 풀을 너무 막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이 산이 황폐해졌대. 그러고 보면 양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체 자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안 돼요. 반대로 이런 거를 해치는 거, 생명체가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 인간은 해쳐야 돼. 만약에 이 유기체를 해치는 이런 순환을 해치는 인간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얘는 희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면 안 되고 간섭을 하는 이런 해치는 그런 때는 인위적으로 손가락을 수 있습니다. 인간까지 포괄하는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에 대상이 되어야 된다. 레오폴드. 그래서 레오폴드는 무기물까지 포함해요. 대지라는 것 자체가 땅이라는 게 생명이 없잖아. 그래서 흙, 물, 동물 이런 것까지 포함해. 흙, 물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 레스는 큰 자아 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 심층 생태주의 이런 게 키워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기후 정의 이런 거 탄소 배출권 거래제, 기후 변화라는 게 지구 온난화 얘기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파리 조약 뭐 그 후토리 기억나요? 후토리? 지구 온난화 관련된 조약이 3개가 있거든. 저 그거 안 해봤는데. 기후 변화가 교토 의정서. 그거 아니에요. 뭐? 그 통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안 배웠어요. 네, 세계 있다는 정도만 알아줘요. 네.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협약이거든. 네. 근데 지구 온난화 계속되면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 거야. 네. 어떻게? 웃돌이를 먹는다. 웃돌이를 먹는다. 웃돌이. 네. 뭐야? 근데 이게 기후 변화 협약이 리우 협약이라고 부르거든. 왜냐하면 파리 그 브라질에 있는 리우 데자이네이루라는 그 도시에서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돌이 혹은 후토리 기후가 날씨가 더워지면 이런 협약을 맺는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요거 교토 의정서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얘기를 했거든. 이거 1992년입니다. 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딱 맺었어. 그래서 야 지구가 지금 지구 온난화가 계속돼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산화탄소를 줄입시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계속 이게 석탄 떼고 막 이산화탄소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이건 좀 어느 정도 강제력을 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교토의정서야. 어떤 식으로 강제력을 줬냐면 선진국들, 후진국들 해가지고 여기는 선진국들만 들어갔어.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상으로 배출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돼. 그러면은 저개발국이 보통 선진국한테 탄소 배출권을 팔겠지.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만약에 계속 많이 탄소를 배출해. 그리고 탄소 배출권 안 사는데 탄소 이걸 어기잖아. 그러면 후진국들이 굉장히 맹렬히 비난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사과해야지 왜 너네 그냥 배출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강제력이 생겨. 그리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걸 탄소를 적게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이 실제로 경제적 이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강제력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였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선진국만 대상이었거든. 그래서 중국이랑 인도가 빠졌어요. 중국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파리 협정을 근데 맺은 거야. 중국이 개발도상. 중국은 땅덩어리는 큰데 중국 여기는 97년입니다. 97년. 한참 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땅덩어리가 크긴 한데 OECD는 아닙니다. OECD가 선진국 클럽이지. 지금도요? 1인당 GDP가 낮아요. 그러니까 국민 하나하나의 생산량은 낮단 말이야.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전체 그 생산량은 크지만 그거 좀 고려해서 빨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야. 러시아도 OECD가 아니고 중국도 OECD가 근데 아니고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둘 다 뭐 개개인들은 못 사는 거죠. 나라 크기가 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은 되지만 그래서 선진국 이건 만 해당될 거거든요. 17개국만 해당됐다가 이때는 37개국이었나? 17개국 모르는데 이때는 이제 195개국으로 늘어요. 개발도상국까지 웬만한 나라는 다 파리 협정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해가죠? 이 정도만 배경 지식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교토 의정서에서 채택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여기는 선진국만, 여기는 후진국까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만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달성을 위해 자국 기업과 부문과 배출량 할당하고 이것도 여기서는 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국가별 할당량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국가별로 내가 할당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국가 내에서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배부를 해.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원이 몇 명이라 가지고 내 탄소 배출권은 이 정도로 배출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오버하잖아. 그럼 다른 기업들한테 사야 돼요. 여기 기업 안에서도 적용된다는 거 기억을 하죠.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단점 이런 게 기후 정의 문제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나스 할 때 내가 요 얘기를 안 했지. 공포의 발견 수련 이걸 했니? 했어요. 했지. 그 절망 공포를 발해야 된다. 미래 세대의 닥쳐 두려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했으면 넘어갑시다. 요나스 책임윤리 나오는 거고 개발론 모두는 넘어가다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 숙제로 주세요. 숙제로. 두세 문제 풀어야 되는데 숙제로 주세요. 숙제로 주겠습니다. 숙제로 주고 뒤에 넘어가서 요거만 OX만 하고 가자. 시간이 없더라고. 네. 몇 시인데요? 10분 남았습니다. 한 2분만 일찍 끝내지. 화장실 갈래요. 생태 중심주의 봅시다. 생태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예외적인 경우 또한 인정한다. 맞다. 이거 맞다 그랬죠 아까. 네. 아무런 그 해침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어요. 넘어가서 자 테일러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동물과 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X.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이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일단 테일러에 나왔었지. 그리고 요거는 악행 금지 의무인데 악행 금지 의무에도 정당방위 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해야 이후에는 뭐 하냐면 보상해 주려고 했지. 기억나죠? 그래서 둘 다 아무런 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아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로 넘어가서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안정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개발을 인정한다. 맞니? 맞죠. 맞지. 그리고 윤리적 심리적 관점이 함께한다면 자연 개발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기억하십시오. 윤리적 심리적 관점이 함께해야 돼요. 레오폴드는 뿐만 아니라는 단어라고 나왔지. 경제적 개발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도 함께해야 된다. 자, 레오폴드는 어떤 경우에도 개발 생명체의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동식물을 자원시해서는 안 된다. 맞니? X. 뭘 할 수 있어? 자원시 할 수 있댔잖아. 이게 아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자원시 해도 됐지. 그래요. 근데 윤리적 심리적 관점이 함께 한다면 자원 개발을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 얘기지. 이거 사람 이름이랑 다 맞춰가면서 찾아놔라. 필기한 거. 레스는 전통윤리 그중에서 해학 금지의 원칙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오. X입니다. 해학 금지의 원칙은 어디 나오냐면 그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기억납니까? 그 다른 환경에 해악을 끼쳐서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인간의 생존을 다른 동물, 식물, 환경에 해악을 끼치는 게 인간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해악 금지의 원칙을 패스모 기억해요. 얘는 네스는 생태 중심주의 철학자죠. 심층 생태주의니까. 해악 금지의 원칙은 저기 인간 중심주의 원리라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네스는 인간의 본질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켜는 안 된다고 본다. X. 아니 O. 오. 이거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 종 다양성이죠. 그래서 앵무새,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기 직전이 아니면은 멸종 위기의 앵무새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고. 자, 네스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두 개의 공통점이죠. 생명 공동체, 공기, 물, 흙까지 포함하는 모두 상위 개체인 전체로서의 자연적인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O. 그렇죠.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 선입니다.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다. 싱어는 동물권 중심, 레건도 동물권 중심,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네.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OX. O. 자,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는 뭐예요? 표고 감수. 그렇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싱어는 이 쾌고 감수 능력이 곧 도덕적 지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지. 같은 말이잖아. 도덕적 지위라는 게 싱어한테는 쾌고 감수 능력이었죠. 레건 같은 경우는 삶의 주체. 삶의 주체의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였잖아. 네. 근데 여기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것 바로 이 꼴은 아니지만 얘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 조건, 요거 여러 개 겹치는 거 요게 삶의 주체인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얘일 수도 있는 존재다. 그렇지. 얘일 수도 있는 존재지. 다른 게 겹친다면. 그래서 레버도 맞고요. 테일러, 레오폴드는 당연히 뭐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면 당연히 동물들은
도덕 규칙을 가지는 거야. 훨씬 안에 들어가는 범위니까. 그래서 넷 다 맞습니다. 그래서 O입니다. 밑에 동양사상의 자연과 봅시다. 유교에서는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풀 수 있을 거야. 유교에서는 도가와 달리 자연을 인격적 맞죠? 왜요? O입니다. O. 자연을 어떤 존재로 봤니? 도덕적 존재로 봤잖아. 하늘 그 얘기 기억 안 나냐? 뭐 예전에는 유교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 인격천, 도덕천이었잖아. 그래서 사극에서 엑스트라가 죽으면 어떻게 죽는다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죽는다고. 근데 그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천입니다. 인격천. 내가 나쁘고 옳고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 거지 하늘이. 그래서 도가의 자연, 도가의 하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도가의 하늘. 그냥 자연 현상이야. 요 내용이 나올 텐데. 잠깐만 여기 하는 시간이 없지만 6까지 하고 마치자 그냥. 4단원까지 하고 마칩시다. 짠짠 짜라짜라 어디 나와? 동양 윤리가 왜 안 나오냐? 윤리적 공정. 동양 윤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 나오네. 172쪽에. 그런 식의 설명은 안 나오네. 하늘은 땅에서 여기 나오네. 유불도의 자연과 하늘과 땅은 서로 느끼고 감흥하고 교합하면서 끊임없이 말만을 낳고 기르는 존재예요. 그리고 요 동양 유교 다 공통으로 동양 윤리 공통으로 자연과 인간을 유기체적 관계로 본다. 맞아, 틀릴까? 유기체적 관계. 자연 전체를 인간과 자연을 유기체적 관계로 파악하는 거 맞을까요? 맞죠. 맞아요. 동양 철학은 전인론도 같이 들어가고 서양 철학의 생태 중심주의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만 파괴되고 생태 중심주의 이런 거 하면서 동양 철학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동양에서는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 예전부터 봤다 이러면서.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나올 거고 자연과 균형, 조화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서 도가에서는 자연을 아무런 질서가 없는 무의의 체계라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X입니다. X. 요거 낚시 선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질서가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게 아니고 목적이 없는 질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목적의 질서입니다. 뭔 얘기냐면 질서는 있지. 1년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24시간 되면 낮이 오고 밤이 오고잖아. 근데 이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거에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가 인격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게 무목적의 질서인데 질서는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질서가 없는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3번 유불도 공동으로 자연의 모든 개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서로 연결된 전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오 맞아요. 생태 중심주의 관점이 동양 철학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다. 6분 남았는데 화장실 갔다 와. 가방을 챙기지 말고 종치면 나가세요.